오늘 이 심층 탐구의 문을 열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지금 당신의 뇌는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요? 와,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무언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입가에서 막 맴돌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죠. 네. 책을 읽어도 예전만큼 집중이 잘 안 되고요. 그럴 때 보통은 아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약간 체념하듯 넘기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을 하는 자료를 준비하셨죠. 오늘 저희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 문정인 약사의 뇌 건강 완전 정리라는 문헌입니다. 네, 치매나 ADHD, 그리고 파킨슨병, 우울증처럼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겁고 두려운 뇌 질환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결의 열쇠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놀랍죠. 그렇죠. 막 엄청나게 복잡한 첨단 신약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아주 단순한 기체 분자 하나를 딱 지목하고 있거든요. 바로 산화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도대체 이 산화질소가 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거대한 주장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 원리를 뇌에 과학적으로 해부해보는 것이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핵심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뇌의 구조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뇌라는 공간은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초특급 VIP룸과 같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네, 뇌과학에서는 그 철통 보안 시스템을 혈액-뇌 장벽, 줄여서 BBB라고 부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독소나 바이러스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세한 혈관벽들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둔 거죠. 일종의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너무 완벽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해야 할 때 저희가 아무리 몸에 좋다는 약물이나 영양물질을 먹어도 대부분은 이 VIP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 튕겨나간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의학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독을 막으려다 약까지 막아버리는 셈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굳건한 방벽을 어떻게 뚫고 뇌를 치료할 것인가? 네, 어떻게 뚫나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산화질소가 가진 압도적인 장점이 드러납니다. 자료를 보면 산화질소는 지용성 기체 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용성 기체요? 기체면 그냥 공기처럼 둥둥 떠다니는 건데 그게 기름에 녹는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신기한 개념이죠. 혈액-뇌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지질, 즉 지방입니다. 기름벽인 셈이에요. 수용성 물질, 다시 말해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약물은 이 기름벽을 통과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용성인 산화질소는 다릅니다. 이 단단한 지방 방패를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통과해서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굽게 닫혀있는 VIP룸의 벽을 그냥 쓱 투과해서 들어가는 유령 손님이라니 벽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네, 물리적인 장벽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 유령이 뇌로 무사히 들어갔다고 쳤을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나요? 뇌세포들을 깨워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세포라는 건 그 자체로 어떤 자아나 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외부에서 지금부터 이단배지를 만들어라 아니면 저 노폐물을 치워라 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만 움직이는 기계와 같습니다. 명령이 떨어져야만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산화질소가 뇌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특정한 효소를 찾아가서 결합합니다. 아,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일종의 자물쇠 같은 건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뇌세포 표면에 있는 특수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산화질소라는 열쇠만이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어요. 산화질소가 이 자물쇠를 찰칵하고 돌리는 순간 세포 내부에서는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이클릭 GMP요? 네, 이 물질이 바로 세포들에게 내려지는 최종 명령어이자 작업 지시서가 되는 거죠. 아하, 산화질소는 열쇠고 그 열쇠가 돌아가면 세포들이 자, 작업 지시서 내려왔다.
다들 일하자 하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학계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산화질소만의 아주 독특한 화학적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죠? 산화질소는 자연계에서 몹시 불안정한 기체입니다. 생성되자마자 불과 수 밀리초, 그러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분해되어 사라져버리죠. 과거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불안정성을 약으로 개발하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겼습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약효가 좀 오래 머물러야 하는데 너무 금방 사라져버리니까요. 저라도 좀 허무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유령처럼 뇌 안으로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진다니 그게 왜 장점이라는 거죠? 신경 전달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 신경망에서는 신호를 켜는 것만큼이나 신호를 끄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만약 화재 경보기가 한 번 울린 뒤에 꺼지지 않고 하루 종일 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 끔찍하네요. 뇌 전체가 과부하에 걸려서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신경망에서는 치고 빠지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산화질소는 뇌에 진입해서 순식간에 사이클릭 GMP라는 작업 지시서를 던져놓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음 신호가 필요할 때까지 완벽한 침묵을 지키는 거죠. 아, 깔끔하네요. 네, 신경 전달 과정에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치고 빠지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안정성이 사실은 뇌 신경계에서 요구하는 최고 효율의 무기였다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의 다음 내용이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방금 저희가 뇌의 보호막인 BBB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사실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는 건 백혈구 같은 면역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바로 뇌라고 합니다. 뇌에는 아예 림프절조차 없대요. 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면역 반응이라는 건 쉽게 말해 전쟁입니다. 외부 침입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열과 염증 그리고 붓기를 동반하죠. 피부에 상처가 나면 붉게 부어오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단단히 닫혀있는 두개골 안에서 염증으로 인해 뇌조직이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개골은 뼈니까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부어오른 뇌가 뼈에 짓눌려서 스스로 파괴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면역 반응 자체가 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전통적인 면역계의 전투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에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자신만의 청소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뇌의 동맥과 정맥 사이의 미세한 림프관들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구조더라고요. 깨끗하게 정화된 혈액이 콸콸 흘러가야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도발적인 질문을 다시 꺼내야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한의학의 통찰과 현대 뇌 과학이 아주 절묘하게 만납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수승화강의 실패 혹은 심장과 신장의 소통이 끊어지는 심신불교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전문 용어라 어렵게 들리지만 본질은 우리 몸의 열과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체온 조절 시스템의 붕괴를 뜻합니다. 위로 올라간 열이 식지 않고 아래의 수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 몸의 진액, 즉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뇌의 메마름 현상입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바싹바싹 마른다는 건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수분이 마르면 그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기도 멈추게 되는 거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뇌와 척수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 속에 둥둥 떠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타고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인 찌꺼기들을 마치 하천처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뇌가 메말라서 뇌척수액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말라버린 텅 빈 하천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청소선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겠죠. 물이 없으니 쓰레기 수거차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군요. 청소가 멈추면 뇌에는 치명적인 독성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치매의 핵심 원인 물질로 널리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자체도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뇌에서 만들어져야 할 신경 전달 물질들의 생산 라인에 타격이 가면서 도파민 분비가 뚝 떨어지고 그게 결국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 바로 그 흐름의 정체에 있습니다.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뇌척 수액이 마르지 않게 하고 완벽한 혈액순환을 유지해서 청소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유령처럼 방벽을 뚫고 들어가는 산화질소가 뇌 혈관을 활짝 열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꽉 막혀서 말라붙어 있던 글림프 시스템 하천에 다시 맑은 물이 콸콸 차오르고 밀려있던 뇌 청소가 싹 시작된다는 거군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산화질소의 역할은 단순히 길을 뚫고 물을 채우는 하수도 공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자료의 저자인 문정인 역사는 인체 생존의 최대 목표가 균형과 소통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균형과 소통이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자동차 운전에 비하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 그러니까 기어를 올리는 플러스 자극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즉 속도를 줄이는 마이너스 자극이잖아요.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질병이라는 건 결국 특정 장기가 망가졌다기보다는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서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이 고장나서 꽉 밟힌 채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쌩쌩 다니는 거대요. 네. 몸은 끊임없이 비상사태라는 플러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심박수는 치솟고 근육은 긴장하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그리고 과도한 흥분 상태인 ADHD로 발현됩니다. 반대로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이 꽉 밟힌 채로 바닥에 아예 붙어버리면 끝없이 마이너스 자극만 받아서 뇌 전체가 무기력하게 푹 가라앉아 버리겠네요. 시동이 꺼져버린 것처럼요. 그 상태가 만성화된 것이 바로 깊은 우울증이나 치매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산화질소가 왜 기적의 분자로 불리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산화질소는 단순히 가속을 시키거나 브레이크를 잡는 단일 스위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속 페달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판단하는 최첨단 스마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죠. 극단으로 치달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힘. 자료에서는 그걸 가역적인 균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뇌 안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쏟아집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뇌를 깨우는 흥분성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있고 반대로 과열된 뇌를 진정시키고 쉬게 만드는 억제성 물질인 가바가 있죠. 이 두 물질 사이의 시소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게 완벽한 수평을 맞춰주는 조율사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저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물질들이 아무리 많이 분비돼도 도로가 끊겨 있거나 시소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이런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화질소가 먼저 들어가서 뇌의 혈액순환의 고속도로부터 뻥 뚫어놔야 안다는 거군요. 기반 시설이 완전히 붕괴된 도시에서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무사히 배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쯤 되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실 텐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이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뇌질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치매입니다. 저는 자료에서 치매를 묘사한 한 문장이 너무 슬프면서도 섬뜩하게 와닿았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질환이자 기억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의 고장이다.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는 지도가 지워지는 병이니까요. 한국의 통계를 보면 치매 환자의 약 50%가 뇌세포 자체가 퇴화하는 알츠하이머병이고 무려 20%에서 30%가 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10명 중 3명이 혈관 문제로 치매에 걸린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 예방책인지 보여주는 증거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유용했던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치매의 구체적인 전조 증상들을 짚어준 부분이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증상들을 자신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평소 모습과 꼭 한번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신경망의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물리적인 경고 등이니까요. 네, 저도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 잘 체크해 보세요. 첫째, 눈동자의 검은 부위 위쪽이 탁한 회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눈은 뇌가 외부로 튀어나온 유일한 장기라고 하죠. 뇌 미세혈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징후가 안구의 탁도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좁은 문틈이나 가구 사이를 걸어갈 때 자꾸 어깨를 부딪히거나 보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비틀거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뇌의 공간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망에 노폐물이 쌓여서 계산이 느려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셋째, 평소에는 온화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버럭 화를 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지는 겁니다. 전두엽의 브레이크 시스템, 즉 부교감 신경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교감 신경의 엑셀러레이터가 멋대로 작동하는 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제 주변에서도 흔히 보이는 거라 제일 무서웠는데요. 대화할 때 정확한 명사가 안 떠올라서 왜 있잖아 그거, 이거, 저기, 그 사람 이런 식의 지시대명사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으면서 그 채널 돌리는 거 어딨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산화질소가 벌써 말라가고 있는 걸까요? 일상적인 피로로 인해 가끔 단어를 잊는 것은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고유명사가 사라진 자리를 지시대명사가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던 기억의 다리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 소통의 단절은 치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요즘 정말 흔해진 ADHD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ADHD를 성격 문제나 집중력의 부재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신경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속 페달, 즉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과흥분되어 있는 물리적 상태입니다. 뇌가 계속 풀악셀을 밟고 있으니 한 곳에 차분히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 등장한 임상 케이스들을 보면 이 ADHD 환자들에게 산화질소 대사체를 투여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놀라운 진정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원리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고갈된 산화질소가 투입되자마자 억제성 물질인 가바와의 균형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뇌에 꽉 밟혀있던 가속 페달을 살며시 떼고 브레이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쳐준 셈이죠. 그 반대의 극단에 있는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그리고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증상은 전혀 다르지만 이들의 기저에도 결국 산화질소 부족으로 인한 뇌 혈류 환경의 악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확합니다. 우울증은 뇌가 긍정적인 호르몬을 받아들일 길 자체가 막혀버린 상태고 파킨슨병은 혈류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아예 멈춰버린 거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문헌의 주장이 산화질소 하나면 모든 뇌질환이 내일 당장 완치된다는 식의 어떤 마법의 약을 홍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질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겉으로 드러난 단일 증상만을 약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뇌 전체의 혈류 환경과 신경망의 소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보자는 것이 이 자료가 가진 가장 객관적인 가치일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네요. 하나의 현상을 억제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우리는 이 산화질소라는 기체에 집중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40대를 넘으셨다면 아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산화질소의 총량은 40대가 되는 순간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저희가 흔히 40대를 기점으로 이유 없이 피곤하다, 나이살이 찐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산화질소 생산 공장이 가동을 절반으로 줄이는 급격한 변곡점이 바로 40대입니다. 더 무서운 건 60대, 70대가 되면 체내에 이 산화질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60대 이후로 남은 40년 동안 자동차에 윤활유 한 방울 안 치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뇌의 관점에서 보자면 방벽 안에 쌓이는 독성 찌꺼기들을 치워줄 청소 시스템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린 채 수십 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매 발병률이 노년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생물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고갈된 산화질소를 채워주자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자생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충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공제품과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 사이에는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에서 극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자료의 저자가 유독 천연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똑같은 분자 구조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연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복합적인 식물의 에너지와 미세한 미네랄의 균형은 인간이 실험실에서 단일 성분만 뽑아내어 완벽히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천연 대사체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벽한 미네랄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흡수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몸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죠. 문정인 약사가 30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결론도 바로 그거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의 면역근육이 커진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육체적인 뇌혈관의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혈액이 맑게 순환해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견뎌내는 정신적 한계치, 즉 마음의 역치도 아주 단단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육체와 정신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 문헌은 이미 병원에서 뇌질환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병원약이 독하니 무작정 다 끊고 이것만 먹어라 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그 점이 오히려 훨씬 신뢰가 가더라고요. 병원약과 천연 산화질소를 병행해서 꾸준히 섭취하다가 뇌 혈류가 개선되고 몸 스스로의 자생력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면 점진적으로 병원약의 용량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요법을 제안하고 있죠.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놀라운 약들을 만들어냈지만 뇌 전체를 아우르는 혈액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데에는 여전히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고하게 닫혀있는 뇌의 방벽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바싹 마른 뇌에 물을 대어 청소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산화질소의 역할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방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가역적인 순환과 균형의 회복입니다. 40대 이후 메말라가며 기능을 잃어가던 뇌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가능성을 구체적인 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했죠. 자료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남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며 천연산화질소 대사체로 혈류를 채운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문장이군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저희가 흔히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진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라며 너무나 당연하게 체념하고 받아들였던 그 수많은 증상들 말이죠. 만약 그것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저주나 되돌릴 수 없는 질병이 아니라 단지 40대 이후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특정 기체 하나가 생산을 멈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저 단순한 기계적인 유지보수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엔진 오일이 다 떨어져서 삐걱거리던 자동차에 윤활유를 채워 넣듯 결핍된 것을 채우기만 하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당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조용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의 분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늙어가는 것이라고 체념하며 규정지었던 수많은 한계들 중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피할 수 없는 노화고 얼마만큼이 단순한 결핍에 불과했던 걸까요?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결핍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니 내 몸과 미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세포들도 이 새로운 시각과 정보 덕분에 활짝 깨어나 시원한 숨을 쉬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맑은 강물이 흐르는 내일을 응원합니다.